네, 그럼 금융 중개 기능과 금융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오면 세금자에 융통할 융자거든요. 이 금자는 결국은 돈의 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융은 돈의 흐름.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톡과 플로우가 동시에 이렇게 그 개념으로 돌아가 있는, 저는 그래서 이 금융은 미국의 서양에서의 어떤 파이낸스라는 개념을 굉장히 번역을 참 잘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기본적으로 양과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한자로 그걸 잘 표현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금융은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성이 존재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시티 오브 런던, 뱅크, 모니먼트 더 그레이트 파이어 오브 런던, 뭐 이런 용어들은 아주 금융과 밀접하게 역사적인 것을 맺고 있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런던이라는 도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런던의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통칭 그냥 런던에서는 시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금융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바로 런던에서는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뱅크는요, 물론 우리가 은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뱅크는 역 이름입니다. 시티 오브 런던 중심지에 있는 그 역 이름이 뱅크, 전철역 이름이 뱅크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앞에 The Bank of England, 소위 영랑은행이라고 하는 영국의 중앙은행을 볼 수 있고요. 그 옆에는 그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뱅크역에서 내리면 한눈에 금융의 중심지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먼트라고 하는 것도 역 이름인데요. 이 뱅크역에서 한 10분 정도 가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런던에 처음 갔을 때 왜 역 이름이 모니먼트였을까라고 제가 좀 의구심을 되게 많이 가졌었거든요. 뭘 기념한다는 뜻이지? 이랬었는데 바로 그 옆에 모니먼트 오브 그레이트 파이어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그 1966년도에 그 런던이 대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그 탑이 바로 모니먼트 역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니먼트 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영국의 대화재, 런던의 대화재 이후에 나타난 금융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재가 났을 때 보험을 들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보험 제도가 생긴 것이 바로 이 런던의 대화재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 금융은 모든 어떤 사건의 역사적인 것과 연관되어서 나온 것이지 그 자체로 그냥 이론적으로 나온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금융의 역사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금융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중개해주는 회사가 바로 우리가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뭐 은행이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증권사, 보험사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금융중개기관이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정부의 비집행성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은 내가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좀 빌려주고 싶어요. 1개월 동안.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런 거래를 하려면 상대방도
동일한 금액으로 돈을 빌리려고 해야 될 것이고 또 기간도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금리도 같아야 됩니다. 만약 금리 차이가 생긴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려주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만기 때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러한 금융중개기관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줍니다. 굳이 내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빌릴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의 신용을 내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 다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요. 바로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의 불일치를 해소시켜 줍니다. 자금을 보통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단기로 조달을 해서 장기로 운영해서 그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이라는 사람은 나는 1개월만 자금을 운영하고 싶은데 을이라는 사람은 2년을 쓰고 싶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한 달짜리 자금을 조달을 하더라도 다 예측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짜리 자금을 대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중개기관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금자의 위험을 대신 부담하면서 보험료 성격의 스프레드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예대 마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융중개기관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우리 삶의 큰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 또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거래를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금융중개기관의 존재는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중개기관은 크게 그 자본시장 중심과 은행 중심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시장 중심을 직접금융이라고 얘기하고요. 은행 중심을 간접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직접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간접금융이라고 얘기할까? 이건 결국은 위험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본시장 중심에서 보면 투자한 사람은 자기가 곧 위험을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파산을 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곧 위험을 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와 그다음에 발행자가 동시에 같이 거래를 하면서 위험은 투자자가 바로 지는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위험을 은행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즉 예금자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은행이 운영한 자금에 대해 자금을 대출자에 대해서 위험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어떻게 운영을 하든 관계없이 나는 예금한 조건으로만 나중에 이자를 받고 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유럽은 이런 은행 중심으로 금융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영국이나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이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예금의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을 합니다. 이걸 곧 우리는 예금 보호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의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예금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자본시장이 좀 발달하지 않아서 은행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이 운영이 되었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자본시장에서의 직접금융이
은행 중심의 간접 금융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크게 전업주의와 겸업주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업주의는 영어로는 Specialized Banking이라고 하고요. 겸업주의는 Universal Bank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업주의는 동일한 하우스에서는 하나의 업만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행에서는 은행 업만, 증권회사에서는 증권 업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업만 영위해야 됩니다. 반면에 겸업주의는 동일한 하우스에서 은행, 증권 또는 보험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겸업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나라의 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냐에 따라서 형성되어진 개념인데요. 대체로 유럽의 경우에는 겸업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전업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대체로 전업주의를 고수를 해왔고요. 각 영역을 구분해서 각자에게 칸막이를 쳐준 겁니다. 그래서 은행업은 상업은행에만 그 업을 줬고요. 증권업은 증권사에게, 보험업은 보험사에게 그 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은행에서는 보험업을 할 수가 없고 또는 증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증권사의 경우에는 은행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다 같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전업주의와 겸업주의에 관련된 미국의 변천 추이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주로 그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관련돼서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글라스-스티걸 액트입니다. 이거는 1933년부터 1999년 사이에 운영되어 왔던 아주 미국의 핵심적인 금융 시스템 법인데요. 이거는 대공황 이후에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까가 최우선 과제였고 거기에 맞춰서 만든 법인 것입니다. 이 글라스-스티걸 법에 의해 가지고 미국은 이제 전업주의가 정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공황에서는 이 은행에서 은행업뿐만 아니라 증권업을 또 같이 겸용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자금으로는 절대 은행업은 하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 안전한 곳으로만 투자해라 라는 그런 관점이 바로 글래거-스티걸 액트입니다. 그래서 은행에는 은행업만, 증권에게는 증권업만 이렇게 하도록 구분 지어준 것이죠. 그게 바로 미국의 글라스-스티걸 액트인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전업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글라스-스티걸 액트가 운영되어 왔는데요. 1999년도에 그랜리치-블라일리 액트라고 해서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미국에서도 겸업주의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또 겸업주의 허용이 2008년 금융위기를 만들었다는 또 그런 그 비판적인 얘기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금 도드-프랭크 액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2010년인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법입니다. 따라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 결국 다시 전업주의로 돌아갔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금융 중개 기능과 금융 시스템을 크게 조망해 보는 표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 중개 기능은 작은 공급자, 잉여 주체가 가게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가게의 작은 공급자가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또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등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을 하면 자금 수요자인 기업이나 정부는 이 자금을 조달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혼재되어 있는데 만약에 작은 공급자가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한다면 그건 예금의 형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증권을 통해서 간다면 채권을 매입을 하거나 주식을 매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금융 중개 기능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중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개, 아까 말씀드린 금융 중개 기관이 존재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등이 중간에서 자금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금융 중개 기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개 기능이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뭔가 이렇게 그 쏠림 현상이 있다든지 또는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은 이러한 금융 중개 기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또는 너무 불법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금융 당국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 당국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여기서 통화당국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금융중개 기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거나 또 필요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도 이 금융중개 기능 안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중개 기능이 조금 더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들이 바로 이 밑 하단에 있는 기관들인데요. 인프라 기관, 유관 기관, 연수나 연구기관, 기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금융중개 기능이 보다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떤 특정한 섹터의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각각의 기관들은 그 역량이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기관들을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금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금융기관의 종류와 기능별 분류를 해본 건데요. 크게 금융당국, 은행, 증권,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보험, 여신전문, 인프라기관 이렇게 기능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핵심적인 것, 그다음에 유관적인 기능, 연수,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라고 하면 크게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당국 측면에서 뭘 하냐면 외환 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의 경우에는 일반 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연지점, 개발기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는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들이 있거든요.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여기는 연구기관도 되고 또 금융기관의 연수도 시켜주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금융, 자산운용사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는 금융투자협회가 있고요. 펀드 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 쪽의 자본시장을 연구하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으로서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서는 저축은행, 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들이 있습니다.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도 그 유관기관이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선보협회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그 협회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신전문에서는 카드, 캐피탈, 대부업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는 여신금융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기관으로서는 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신용평가사, 자금중개사, 신용정보회사 이런 기관들이 또 인프라기관으로 존재합니다. 기타 기관으로서는 한국투자공사, 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결제원 등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한국은행을 위시해서 금융당국과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인프라 기관들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한국은행의 금융제도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좀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